부의 제국 록펠러 1. 론 천호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론 천호의 부의 제국 록펠러 1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에요. 19세기 미국을 뒤흔든 인물 존 딕 록펠러의 삶을 통해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인간의 야망과 도덕적 갈등, 그리고 부의 책임을 깊이 파헤치는 대서사시죠. 자, 잠깐 상상해 봅시다. 가난한 농가의 소년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책은 록펠러가 클리블랜드의 26개 정유사 중 22개를 단 3개월 만에 무너뜨린 클리블랜드 대학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낸답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심장이 쿵쾅거릴 거예요. 자,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이 책의 줄거리와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함께 풀어볼까요? 오늘은 좀 더 깊이 그리고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책의 줄거리 록펠러의 부와 제국 건설기. 론 천호의 부의 제국 록펠러 1은 존 딕 록펠러라는 인물의 삶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책이에요.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죠. 이 책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탄생, 그리고 말년에 자선가로 변신한 모습까지 그의 인생을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놓아요. 자, 하나씩 천천히 뜯어볼게요. 1. 가난 속에서 싹튼 야망. 록펠러는 1839년 뉴욕주 리치퍼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가정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기꾼으로 악명 높았고 가족을 자주 버리고 다녔죠. 어머니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책에 나오는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7살 때 록펠러는 칠면조를 키워 팔아서 돈을 모았어요. 심지어 그 돈을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해요. 어때요? 7살에 벌써 투자 마인드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며 돈을 아끼고 모으는 법을 배웠어요. 이 작은 씨앗이 훗날 거대한 제국으로 자라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책은 이런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통해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줘요. 석유 산업의 혁신가. 19세기 중반, 석유는 등유로 쓰이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어요. 당시 석유 산업은 혼란 그 자체였죠. 시추 과정은 비효율적이었고 경쟁은 치열했어요. 록펠러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는 시추보다는 정유, 즉 원유를 등유로 바꾸는 과정에 집중했죠. 클리블랜드에서 첫 정유소를 세웠고 기술자들과 협력해 효율적인 공정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이를 윤활유나 파라핀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이런 혁신 덕분에 그의 회사는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수 있었죠. 책은 이 과정을 과학자처럼 치밀하고 동시에 이야기꾼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요. 3. 클리블랜드 대학살 경쟁자 몰락. 록펠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872년 그는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는 사건을 일으켰죠. 이 사건은 그의 전략적 천재성과 냉혹함을 동시에 보여줘요. 그는 철도 회사들과 비밀 계약을 맺어 운송비를 대폭 낮췄어요. 이로 인해 경쟁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없었죠. 책은 이 과정을 마치 스릴러 영화처럼 묘사해요. 예를 들어 록펠러는 경쟁사 사장들에게 우리와 합병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3개월 만에 클리블랜드의 26개 정유사 중 22개가 파산하거나 그의 회사에 흡수되었어요. 이 장면은 록펠러의 치밀한 계산과 냉정한 결정을 보여주며 독자들을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죠. 4.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 제국.
1870년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10년도 안 되어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장악했죠. 그의 방법은 단순히 혁신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철도 회사들과의 협상, 정치인 로비, 심지어 산업 스파이를 활용해 경쟁자들을 무력화했어요. 책에서는 그가 경쟁사의 비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직원들을 매수한 일화도 소개해요. 예를 들어 그는 경쟁사의 운송 계약 정보를 입수해 그들의 약점을 공략했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대중의 분노를 샀어요. 특히 1914년 러들로 대학살은 충격적이었어요. 록펠러 소유의 광산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기관총이 발사된 사건이에요. 이 비극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록펠러는 노동자의 적으로 낙인 찍혔어요. 책은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제국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갈등을 생생히 보여줘요. 자선가로의 변신. 놀랍게도 록펠러는 말년에 자선가로 변신했어요.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죠. 예를 들어 그는 시카고 대학 설립에 큰 돈을 썼고 공중복권과 의학 연구를 지원했어요. 그의 기부는 현대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전염병 퇴치를 위한 연구를 후원했고 이는 오늘날의 백신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이 기부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위한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어요. 책은 이 복잡한 면모를 균형 있게 다루며 독자들에게 록펠러의 선과 악을 동시에 고민하게 만들어요. 론 천호는 그의 청교도적 신앙과 자선 활동을 연결지으며 그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죠. 6. 록펠러의 유산. 록펠러의 삶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요약할 수 없어요. 그는 현대기업의 기틀을 닦았고 자선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독점과 노동자 착취는 큰 논란을 낳았어요. 책은 그의 유산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해요. 예를 들어 그의 스탠더드 오일은 해체되었지만 그 후신인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핵심 메시지 자본주의와 인간의 양면성. 이 책은 단순히 록펠러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작품이죠. 론 천호가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록펠러는 자본주의의 성공 신화예요. 그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혁신으로 석유 산업을 재편했어요. 예를 들어 그의 스탠더드 오일은 표준화된 정유 공정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였죠. 이는 오늘날의 제조업과 공급망 관리의 기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 착취, 불공정 경쟁, 독점이 뒤따랐어요. 책은 자본주의가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면서도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양면성을 보여줘요. 록펠러의 성공은 자본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그 어두운 그림자였죠. 부의 책임과 도덕적 질문. 록펠러의 자선 활동은 부자가 가진 힘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는 막대한 부를 사회로 돌려놓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해요. 예를 들어 그의 기부는 공중복권과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일부는 이를 이미지 세탁으로 봤죠. 책은 부자가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게 해요. 록펠러는 자신의 부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과연 그의 의도가 순수했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3. 개인과 시대의 상호작용. 록펠러의 성공은 그의 천재성과 당시의 환경이 맞물린 결과예요. 그는 석유 산업의 잠재력을 일찍 간파했고 산업화의 물결을 탔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었죠. 예를 들어 그는 느슨한 법적 규제를 활용해 독점을 구축했지만 이는 대중의 반발을 샀어요. 책은 개인의 야망의 시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줘요. 록펠러는 시대를 읽었지만 동시에 시대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기도 했어요. 4. 혁신과 윤리의 균형. 록펠러는 혁신가였어요. 그는 석유 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현대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립했죠. 하지만 그의 혁신은 종종 윤리적 경계를 넘었어요. 예를 들어 경쟁사를 몰아내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사례들이 많죠. 이 책은 혁신과 윤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민하게 해요. 시사점 오늘날 우리가 배울 것. 이 책은 19세기 이야기를 다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줘요. 록펠러의 삶은 현대 사회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만들죠. 몇 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을 살펴볼게요. 1. 기업의 윤리적 책임. 록펠러의 독점과 노동자 착취는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과 비교되곤 해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도 독점 논란에 휩싸이잖아요. 이 책은 기업이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러들로 대학살 같은 사건은 기업이 노동자와 사회를 무시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오늘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과 연결되죠.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2. 부의 재분배와 자선의 의미. 록펠러의 자선은 현대의 억만장자들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빌 게이츠의 게이츠 재단, 워렌 버핏의 기부 서약,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자선 활동까지 떠올려 보세요. 록펠러의 사례는 자선이 단순한 돈,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그의 기부는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바꿨지만 동시에 이미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받았죠. 이는 현대 자선 사업이 진정한 사회적 기여인지 아니면 PR의 도구인지 고민하게 해요. 예를 들어 현대 억만장자들의 기부도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논란이 많죠. 이 책은 부의 재분배가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해요. 3. 시스템 속 개인의 선택. 록펠러의 삶은 개인의 선택이 시스템과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줘요. 그는 시대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 타협을 했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어 테크 산업에서 빠르게 성공한 창업자들은 록펠러처럼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노동 조건 같은 윤리적 논란에 휘말리곤 하죠. 이 책은 우리에게 성공의 정의와 그 대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4.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경쟁자를 파괴하고 시장을 독점했어요.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반발과 법적 제재를 낳았죠.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줘요. 예를 들어 현대 기업들은 단기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록펠러의 사례는 기업이 단기적인 성공에만 집중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해요. 독자들의 반응. 이 책이 남긴 여운. 부의 제국. 록펠러 일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자들은 이 책의 생생한 스토리텔링과 깊은 통찰에 푹 빠졌죠. 몇 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소개할게요. 1.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했다고 해요. 한 한국 독자는
록펠러의 이야기를 통해 자본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꿈을 키우면서도 불평등을 나는지 알게 됐다고 썼어요. 특히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나 러들로 대학살 같은 사건은 자본주의의 잔혹한 면을 깨닫게 했죠. 이 책은 역사책이지만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현대 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태가 새롭게 보였다고 했어요. 록펠러의 복잡한 인간성, 록펠러의 양면성에 매료된 독자들도 많아요. 한 독자는 그가 어떻게 냉혹한 사업가이면서도 자선가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의 내면이 너무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특히 그의 청교도적 신앙과 자선활동이 단순한 이미지, 관리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 이들도 있었죠. 반면 그의 기부를 위선으로 본 독자들도 있어요. 록펠러의 자선은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리뷰도 있었답니다. 이런 엇갈린 반응은 록펠러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잘 보여줘요. 3. 론 천호의 매력적인 문책. 론 천호의 글쓰기는 독자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어요. 한 독자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록펠러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썼죠. 한국 독자도 역사적 사실을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점이 놀라웠다고 했어요. 그의 세밀한 자료, 조사와 이야기꾼 같은 문체는 독자들을 단숨에 몰입시키죠. 특히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나 러들로 대학살 같은 사건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긴장감을 주었어요. 4. 현대와의 연결고리. 젊은 독자들은 이 책을 현대의 억만장자들과 비교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한 독자는 록펠러의 독점 전략은 오늘날의 테크 기업들과 너무 비슷하다며 이 책이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특히 부의 축적과 분배, 그리고 기업의 윤리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는 반응이 많았죠. 한 미국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마존이나 구글의 행태가 새롭게 보였다고 썼어요.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록펠러의 자선 활동이 현대 억만장자들의 기부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감정적 공감과 논쟁.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독자는 록펠러의 끈기와 혁신에 감탄하며 그의 성공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지만, 다른 독자는 그의 성공 뒤에 숨은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했어요. 특히 러들로 대학살 같은 사건은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한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록펠러를 존경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어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은 이 책이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걸 보여줘요. 마무리, 너의 생각은 어때? 자, 여기까지 론 천호의 부의 제국 록펠러 일을 깊이 파헤쳐 봤어요. 이 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자본주의와 부, 인간의 선택,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요. 록펠러의 냉혹한 전략에 놀랐는지, 그의 자선 활동에 공감했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양면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 혹시 록펠러 같은 인물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현대의 억만장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책을 아직 안 읽었다면 꼭 한번 펼쳐보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또 만나요.